삼국유사 어딘가에 한 왕에 관한 유별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신체적 특성을 이토록 상세히 묘사한 서술이 역사서 안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이 기록의 주인공은 전장을 누빈 정복 군주도 혈기왕성한 젊은 영웅도 아닙니다. 왕좌에 오를 당시 이미 60을 넘겼다고 전해지는 그러나 누구보다 깊고 긴 흔적을 신라에 남긴 인물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기이한 것은 신체 묘사만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경위로 왕위에 올랐는지도 사료 안에서 온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전임 군주와는 가까운 직계가 아닌 먼 친척 관계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이 인물이 어떻게 후계자로 낙점되었는지 당시의 기록은 과정보다 결과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신라가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서기 5세기 말의 한반도 동남쪽, 오늘날의 경주 분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의 경계를 두고 각축하던 이 시기, 신라는 삼국 중에서도 외곽에 위치하며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군주의 칭호는 마립간, 즉 부족 연합의 수장을 가리키는 오랜 호칭이 여전히 쓰이고 있었고 나라 이름조차 통일된 표기가 정해져 있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훗날 지증왕이라 불리게 될 이 인물의 이름은 지대로 혹은 지도로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는 신라 왕실의 혈통인 내무랑 계열에 속했지만 직계 계승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 년을 반개 왕족으로 보냈을 그의 삶에 대해 역사는 거의 침묵합니다. 즉위 이전에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기 500년, 소지 마립간이 세상을 떠납니다. 후계자를 정하는 논의 끝에 선택된 인물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60대 중반 무렵의 왕족이었습니다.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이 나타나지만 어느 기록을 따르더라도 당시로서는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나이에 손이 쥔 권력이 이토록 빠르고 넓게 신라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는 예상했을까요? 즉위한 지 2해째 되던 502년, 지증왕은 수백 년을 이어온 관습에 칼을 댑니다. 귀족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함께 묻던 순장 풍습을 법으로 공식 금지한 것입니다. 실제로 경주 일대의 신라 고분을 발굴하면 순장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풍습이 당시 신라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것이 신라 역사상 순장을 법으로 금지한 첫 번째 공식 조치였습니다. 이듬해인 503년에는 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나라의 공식 이름이 신라로 확정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로, 사라, 신라 등 여러 표기가 혼용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지증왕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통일된 국호가 선포된 것입니다. 같은 해, 군주의 호칭도 수백 년 만에 바뀝니다. 부족 연합의 색채가 짙었던 마립간 대신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 쓰이던 광이라는 칭호가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상징의 변화는 행정의 변화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을 체계적으로 관할하기 위한 주군체계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지며 물자 교류를 위한 시장 제도도 손질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린 명령이 지방까지 일관되게 흘러갈 수 있는 행정 뼈대를 갖추는 작업들이 짧은 재위 기간 안에 연이어 진행된 것입니다. 이 밀도를 보면 이것이 즉흥적인 결정들이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증왕 재위 말년인 512년, 그의 이름은 동해와 함께 기록됩니다. 장군 이사부를 보내 동해 너머의 우산국, 오늘날의 울릉도를 복속시킨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사부는 나무로 만든 사자 형상을 배에 싣고 섬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일화가 사실 그대로인지 후대에 윤색된 부분이 있는지는 지금으로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라의 영역이 동해 방향으로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시기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증왕에 관한 주요 기록은 두 곳에 남아 있습니다. 12세기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13세기에 쓰인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가 제도 개혁의 기록자로서 지증왕을 서술한다면 삼국유사는 그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 사건이 일어난 지 600년 이상 지난 뒤에 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디까지가 당대 기록을 충실히 전한 것이고 어디서부터 후대의 해석이나 전설이 덧입혀진 것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지증왕에 관한 내용 중 연구자들의 눈길을 특히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신체적 특성이 범상치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 정도의 묘사가 역사서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탁월한 생명력을 가진 군주에 대한 후대의 신화화일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반면 당시 구전되던 민간 설화가 기록 안으로 흘러들어온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수수께끼는 여전히 계승의 문제입니다. 소지 마립간 사후, 왜 하필 먼 방계 왕족이 후계자로 선택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신라 귀족 집단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합의를 이루었는지, 역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결과만 있고 과정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 당시 신라 귀족 사회의 정치적 역학에서 출발합니다. 골품제가 아직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 시기였던 만큼 왕위 계승은 혈통만이 아니라 귀족 집단 간의 합의와 협상으로도 결정될 수 있었으리라는 추정입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지증왕은 특정 파벌이 압도적으로 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세력이 동의할 수 있었던 타협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이든 왕은 오랜 재위가 어렵다는 현실적 계산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에는 논리적 균열이 있습니다. 만약 지증왕이 귀족 세력들 사이의 타협적 산물이었다면 그토록 빠르고 급진적인 개혁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순장 금지나 국호 변경은 기존 관습과 귀족 집단의 이해관계에 충돌할 수 있는 조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타협의 산물로 즉위한 왕이 즉위 직후부터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 이 부분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늦은 즉위 자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수십 년을 방계 왕족으로 보내며 권력의 중심이 아닌 곳에서 신라를 지켜보아온 인물이 오히려 그 긴 시간 덕분에 변화의 방향과 필요성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위 직후 망설임 없이 연이은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 즉흥이 아닌 오랜 관찰의 결과였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기다림이 비전을 키웠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도 추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증왕이 즉위 이전에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랜 준비가 있었다는 것도, 우연히 시대의 흐름에 올라탄 것도 지금 우리가 가진 기록 안에서는 증명도 반증도 어렵습니다. 역사는 결과를 남겼을 뿐, 그 이전의 내면을 들여다볼 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증왕은 재위 14년 만인 514년,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신라는 즉위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름도, 군주의 호칭도, 수백 년의 장례 풍습도, 그리고 동해의 지평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 이토록 많은 것을 바꾸었는지 우리가 가진 기록은 그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수백 년의 관습을 법 하나로 끊어내고 나라 이름과 군주의 호칭을 동시에 바꾼 노왕. 그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았지만 왜 하필 그 자리에 그가 있어야 했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지증왕에 대해 떠오른 생각이나 의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500년 전 경주 분지 어딘가에 앉아있던 한 인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